승리장전의 원투펀치 233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에서는요, 국내 축구 이슈를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김도훈 감독이 울산현대 감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도훈 감독님의 그 경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코칭 스태프 경력은 이제 성남에서 김학봉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을 했고, 강원에서도 역시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선수들을 막 다 바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클래식에서 잔류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상당히 초중반에 어려운 시즌을 보내면서 물러났는데요. 인천에서의 이제 감독 생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두 번째 감독으로 이제 울산 감독에 취임이 됐고. 그 왜 인천에 있을 때 김도훈 감독님의 축구를 늑대 축구라고 많이들 표현했잖아요. 늑대 축구가 정확히 어떤 축구길래 늑대 축구라고 했던 인천이 거죠? 여러 가지로 선수 수급도 어렵고 뭐 사실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구단에서 약간은 또 좀 버려진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이제 그렇죠. 드높이면서 뭔가 우리는 헝그리하지만 상대를 끈질기게 물어뜯는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울프 풋볼의 기본 의도는 물어뜯어라 그런 의도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울산에서는 그 울산에서 김도훈 감독이 펼쳐야 될 축구는 역시 짧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컨셉이 명확한 축구. 저는 울산 팬들이 물론 이제 내용과 결과가 다 잘 나오는 걸 이제 울산 팬들이 바랄 겁니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A컵 결승을 또 목 빠지게 사실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FA컵 누가 우승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울산이 챔피언스리그 예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결정이 나는데 어찌됐건 울산이 올 시즌은 그래도 소기의 성적을 어느 정도는 올린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울산 팬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 김호곤 감독 계실 때 그 정말 철퇴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최강희 감독이 닭공이었다면은 정말 울산의 김호곤 감독은 철퇴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K리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브랜드화를 알렸던 그런 축구였는데 이제 그 축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수비적이기는 하지만은 울산 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수비적이지만 특색이 있었거든요. 김신욱, 이근호, 뭐 하피냐, 마라냥 뭐 이런 선수들을 내세우면서 뭐 굉장히 끈질기게 상대를 틀어막고 말씀해드렸던 그 선수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또 한 골이나 두 골 뭐 이렇게 앞서가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정말 한 방에 무너뜨리는 철대 축구라는 브랜드를 얻었는데 이때 이제 울산 팬들이 즐거워했던 것은 소기의 성과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컨셉이 명확하고 뭔가 우리는 다른 클럽들과는 다른 형태의 다른 색깔의 우리만의 정말 컨셉 명확한 축구를 한다라는 어떤 울산 팬들의 자긍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울산의 그 김호곤 감독 이후에 몇 년의 세월을 보면은 수비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공격을 해야겠다. 공격을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격이 그다지 강화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울산이 또 자랑하던 그 수비력도 오히려 좀 느슨해지는 결과가 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요즘 어떤 정체성에 약간 과도기 뭐 그런 말씀도 지난 1회차에서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정말 명확한 축구를 했고 특색 있는 축구를 하다가 한동안 컨셉이 불분명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울산 팬들은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이 불분명해진 컨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김도훈 감독이 울산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성적도 나야 되겠지만 울산에 어떻게든 좀 컨셉을 심는 거 김도훈만의 어떤 컨셉을 심는 것이 김도훈 감독이 울산 지휘봉을 잡으면서 생각해야 될 일 중에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셉이 명확한 축구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울산하고 김도훈 감독의 그 궁합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축구가 나올까요? 그래서 일단 선수 시절에 화려했던 성남이 1화 시절이죠. 정말 초호화 군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공격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팀이었죠. 그리고 코치로 딱 바꿔서 생활을 할 때도 역시 초호화 군단의 성남 시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김학봉 감독이 밸런스가 유지된 점유율을 완전히 확보하고 지배해서 들어가는 4-2-3-1 전형. 그런데 강원의 코치로 오면서부터 사실 인천 시절까지는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운영을 해봤어요. 진짜 먹고 살기. 이 선수들로 일단은 버텨야 되는 축구. 네. 거기서 강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또 선수층도 상당히 얇고 선수들 기량도 객관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김학범 감독이 있을 때는 또 4-2-3-1 형태 또 그 멤버로도 같이 한번 맞대응해서 점유를 같이 하면서 짧은 쇼패스 게임을 해보는 축구도 옆에서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인천에서 이러다가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결국은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케빈을 두고 길게 롱패스 위주의 경기 운영 또 측면 윙어들 측면 사이드를 위주한 공격 그래서 실리적인 운영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팬들은 인천 시절이나 이럴 때 성적이 좀 나쁘거나 김도훈 감독의 그때 경기 색깔을 봤을 때 야 이건 뭐 너무 수비적이지 않냐 김도훈 감독 색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인천에서 어떻게 수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김도훈 감독의 색깔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팀의 여건이나 상황, 또 선수들의 성향, 객관적인 기량을 놓고 볼 때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팀을 위해서 실리적으로 버티기 위한 축구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성남의 초호화 군단의 레벨은 아니지만 인천과 강원 정도의 또 선수층도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래도 역량이 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김학봉 감독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김도훈 감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배를 좀 이제는 좀 하면서도 자기 색깔을 좀 내면서도 기존에 또 요즘에 급변하고 있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가미시키려는 노력을 본인이 하면서 초반에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 선수들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만의 색깔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거기에 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일단은 예상이 일단 뭐 됩니다. 선수를 어떻게 또 이제 선수 물갈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떤 선수들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들은 또 어떤 유형의 선수들을 데려오느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뭐 김태환 같은 선수가 이제 병역 때문에 이제 빠져나갑니다만 울산 팬들이 아마 또 김도훈 감독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승준이라든가 정말 뭐 영플레이어 후보로도 뭐 시즌 한때까지 계속 거명되던 선수였죠. 김승준 선수라든가 또 서명원 선수 같이 재능 있는 젊은 공격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도훈 감독 자체가 정말 예전에 대단한 스트라이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울산 팬들은 뭐 새로 들어올 선수들에도 또 기대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김승준이라든가 서명원 같은 선수들을 좀 크게 키워내는데 김도훈 감독이 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또 그런 희망이 있을 겁니다. 자, 과연 김도훈 감독의 울산 현대는 어떤 모습일지 다음 본인도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아직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지금 시즌에 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제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신태용 감독이 이끌게 될 20세 이하 대표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 생각에는 신태용 감독 자체로만 보면 지금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에게 또 많은 팬들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우 선수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연령대인데 신태용 감독 자체의 스타일로만 보면 상당히 적합한 감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제 기간이 지금 6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금 선임된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신태용 감독도 여태까지의 모든 선수들 자료, 영상 뭐 이거 다 연구해야 되고 이제 당장 3월에 또 이제 수원에서 수원 JS컵 뭐 할 텐데 이제 어떤 선수들을 그 전까지는 상당한 이제 데이터와 분석이 돼 있어야죠. 신태용 감독 자신이.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특히 얼마 전에 끝났던 수원컵에서 그 이전의 대표팀보다는 이 팀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아주 유기적이고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태용 감독 자체가 사실은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공격 성향이라든가 게다가 또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도 이제 유머 감각이라든가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성향 그리고 우리 어떤 어린 선수들을 대하는 어떤 신태용 감독의 그러한 어떤 태도 이러한 측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합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팀에 대한 어떤 연구 분석을 해서 선수를 이제 확정하고 또 특히 수비 조직을 가다듬고 하는데 과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냐, 이제 거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성향적으로만 보면 신태용 감독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한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신태용 감독이 이제 A 대표팀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태용 감독은 A 대표팀 지금 외국인 코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일단은 A 대표팀이 오히려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협회에서 밝힌 바로는 외국인 코치를 영입을 하고 또 추가로 그 피지컬적인 부분의 코치도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 피지컬 코치의 문제는 저희 원투펀치에서 제가 그때도 약간 입에 거품 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선에 뭐 한 달 이상 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선수들 들어오면 뭐 며칠 후에 A매치 2경기 하고 또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지컬 전문 코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여태까지 전문 피지컬 코치가 없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들어와서 어떤 경기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체력 상태, 컨디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피지컬을 전공한 코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피지컬 전문가를 데려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잘하는 일 같고, 이제 문제는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 외국인 수석 코치를 아마 물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신태용 코치라는 어떤 한국인 코치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보내고, 지금 슈틸리케 감독이 또 이제 선택하게 될 어떤 외국인 수석 코치와 이 팀을 꾸려 나가겠다는 얘기는, 슈틸리케 감독에게 정말 이제부터는 온전히 오롯이 이 팀은 슈틸리케 감독의 팀이고, 슈틸리케 감독이 정말로 책임을 지고 월드컵 본선에 올려놔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슈틸리케 감독이 어떠한 이제 외국인 코치를 이제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죠. 이제 그 작업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글쎄요, 하나 일단 있고요. 한현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마 신태용 감독이 지금 갑작스럽게 입세이아 감독 맡으면서 부담이 좀 커졌겠죠. 왜 그러냐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지금 3월까지는 또 A매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그래서 이후로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월드컵까지. 아마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이승우나 백승호나 이런 또 해외파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잘 또 공격적인 선수,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니까, 뭐 올림픽 때도 보셨다시피 신태용 감독 스타일이 좀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림상으로는 내년 대회에 있어서 우리 대표팀이 좀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인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성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지금 기사 언론상으로도 신태용 코치가 대표팀 코치에서 역할이 좀 모호하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협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태용 감독에게 새로운 또 활로 기회를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슈틸케 감독 체제에서의 코칭 스텝도 새롭게 리스타트할 수 있는,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 특히 전술 코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용수 위원장도 강조를 해서 밝혔고, 그래서 전술적인 부분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코치 영입, 요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사실 차두리 분석가는 코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실제적으로 코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역할이 또 많이 쏠리지 코치 않을까. 트레이너 역할이죠. 네. 분위기 이제 메이커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마디 던지는 게, 이게 차두리 코치가 이제 그러는 거 잘하거든요. 또 나름대로 저도 월드컵 때도 같이 있어보고 했습니다만, 상대팀 분석도 또 잘합니다. 경기 보고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대화하듯이 형처럼 이제 얘기를 잘해주거든요. 네. 아, 저 팀이 이렇다, 저 선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코칭 때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한마디만 하면, 네. 그 비록 감독이 되진 않았지만 그 정종용 전 임시 감독, 네네. 여기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셨으면 맞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과는 그 69년생 아마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종용 감독께서 계속 이제 전임 감독으로 정말 유소년들 많이 봐왔고 선수들이 좀 잘 따르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를 좀 신태용 감독을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표팀 경기 보기 바쁘다곤 하지만 사실 대표팀 선수들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차근차근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쌓아서 대표팀이 되는 건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또 20세 이하 대표팀에게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20세 이하 월드컵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20세 이하 월드컵은 아마 내년에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선 통과한 나라들도 아주 유럽의 월드컵 뭐 혹은 유로 우승 경력 국가들만 다 모아 있고 스카우터들이 제일 많이 그렇죠. 오는 데예요. 전체적으로 네, 20세면은 이미 뭐 우리 메시, 호날두, 뭐 루니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막 올라섰던 연령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점점 전성기가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20세 월드컵이면 이미 상당수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가담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도 진짜 뭐 마라도나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스타 플레이어들을 키워낸 바로 그 대회거든요.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은 17세와는 우리가 17세도 우리가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오는 어떤 그 선수들의 어떤 멤버 라인업 자체가 좀 다르죠. 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세 이하가 결과가 좋으면요. 이 선수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하나 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성적이 좋고 좋은 내용을 보여줘야 선수도 살고 모두가 또 앞으로 향후에 대표팀에도 많이 발전이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짚어볼 마지막 이슈는 여자 20세 이하 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 소식입니다. 독일 팀한테 2대 0으로 지면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어요. 네, 독일과의 경기는 조금 약간 한계를 노정했던 경기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뭐 A 대표팀도 풍파가 많았습니다만 그 한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은 좀 좋지가 않았죠. 특히 그 국가대표팀 레벨에서 우리 남자 연령별 대회에서도 좀 실패가 많았었는데 이제 여자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사실은 지소연 선수 있을 때 3위 했던 것을 비롯해서 3대회 연속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8강 이상을 했던 대회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또 이 20세 이하 월드컵의 실패를 보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 팀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조별리그를 통과. 북한이 더 이전에 열렸던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세 이하 대회에서도 아직 뭐 대회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진행 중입니다만 북한이 지금 4강까지 간 상태에서 저희가 녹화를 하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그런데 이제 연령별 이렇게 대회에서 우리 여자팀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사실 중국, 북한, 뭐 일본, 호주까지 다 한 번씩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아시아 최강이 될 수 있는 흐름이 한 번쯤 와야 되는데 요즘 그 연령별 대회들을 보면 북한이 다시 한 번쯤 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일본도 또 세대 교체 실패한 듯 했는데 아래 세대들이 또 하는 걸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 축구가 참 한 번쯤은 아시아에 한번 맹주가 되는 흐름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 오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지소연 선수처럼 2010년이었죠. 20세 이하 월드컵 때 3위를 했을 때 특출난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막 이끌었던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본선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우리 여자 축구의 저변을 현재 고려해 봤을 때는 대단하다.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변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하나하나 국제대회 본선에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열악한 저변에서 본선 진출을 하고 거기서 성적까지 자꾸 강요를 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위치가 독일에게 지금 완패를 했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여자 축구 문화의 저변의 현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현실을 인식하고 보다 더 여자 축구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 과정 하에서 성적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도 되게 선전을 했다. 베네수엘라에게는 또 이기고 이번에 공격력이 좀 약했습니다. 공격진들이 약하고 수비에 비해서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질 못했는데 부상으로 손아연 선수라고 그러니까요. 부상으로 네. 아예 못 간 선수가 그런 있어요.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여자 축구의 발전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에서 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들은 100이면 100 사실은
어린 여자 어린이들이 맞습니다. 생활체육적으로 여자 축구를 많이 즐기면서 거기서 이제 넓은 풀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정말 엘리트 선수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비단 축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저는 그 문화 자체가 좀 그렇죠. 체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시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나마 저희들 세대 때는 있던 체력장도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뭐 입시 시험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체육에 대해서 물론 동아리나 이런 문화들은 요즘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역시 체육을 권장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자 어린이들이 뭐 잔디밭에서 축구를 한다?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이것은 비단 축구의 문제가 그럼요. 아니라 전체적인 체육과 어떤 문화와 제도의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교육 정책이라든가 제도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국내 축구 이슈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 전반에 대한 또 평가를 또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국내 축구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33회 3부도 여기서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